단종은 1441년 아버지 문종과 어머니 현덕왕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단종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자의 적장자인 원손으로 태어났으며 8살 때는 세손으로 책봉되고 10살 때는 세자가 되었다가 12살 때는 왕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훗날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준 후엔 상왕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왕으로서 밟을 단계는 전부 밟은 셈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안타까운 게 이렇게 정통성 완벽한 단종이 너무 빨리, 그것도 후견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먼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느라 힘이 다 빠져서 단종이 태어난 다음날 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엔 할머니 소원왕후도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소원왕후를 묘사할 때 태종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숙청하자 소원왕후가 울며 비는 모습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원왕후를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소원왕후는 한양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세종과 문종이 군사훈련을 나가고 없자 만삭이 몸을 이끌고 나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화제를 진압한 걸로 봤을 때 상당한 여걸이었을 걸로 추측되는데요. 그런 할머니라도 살아있었다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더라도 든든한 후견인으로서 수렴청정하며 단종을 지켜줬을 텐데 그녀도 단종이 어렸을 때 이미 죽고 말았으니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물론 세종과 문종이 둘 중 한 명이라도 단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둘 다 단종이 10살, 12살 때 죽고 말았기에 이 어린 소녀는 후견인 한 명 없이 홀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롭고 위태로운 단종의 즉위식을 보며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입니다. 단종실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단종실록은 단종이 왕위에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빼앗은 세조에 의해 쓰여진 거란 겁니다. 따라서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겠죠? 그런데 이 조작이 너무 심해서 사실상 단종실록은 세조실록 예고편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편파적으로 쓰여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양대군 측에서 주장하는 쿠데타의 명분은 어린 왕의 치세를 틈타 김종서와 황보인이 정권을 쥐고 흔들면서 권세를 부렸으며 안평대군 또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속내를 드러냈고 결국 두 세력이 힘을 합쳐 단종을 끌어내리고 안평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기에 이를 눈치챈 수양대군은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켜 대신들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종실록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작된 것 같은지 그리고 수양대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452년 단종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사를 돌보는 건 의정부에서 주관하게 됐으며 자연히 삼정승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당시 삼정승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그리고 우의정 김종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몇 달 뒤 남지가 병으로 물러나면서 김종서가 좌의정으로 올라가고 정분이 우의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정사를 돌보고 단종은 형식상의 결재만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단종은 경연에서 관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면 항상 대신들과 의논해보겠소 라고만 대답하고 대신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 관료들이 반박할지라도 그대들의 뜻은 알겠으나 이미 대신들과 결정한 사항이니 바꿀 수 없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인사를 행할 때도 원래는 이조나 병조에서 여러 명을 추천해 올리면 임금이 그들 중 한 명을 골라 이름 위에 점을 찍어 결정했으나 단종 땐 어린 단종이 관료들에 대해 잘 모르기에 제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정부에서 미리 후보들 중 한 명의 이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면 단종이 그 위에 점을 찍는 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이를 황표정사라고 하는데요. 단종실록에선 이런 식으로 단종이 대신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대신들이 멋대로 자기 세력을 부풀리는 것도 막지 못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황표정사는 이런 허수아비 같은 단종의 면모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종실록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종은 왕의 자질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반면 수양대군의 영웅적인 면모를 크게 부각시키며
오히려 수양대군이 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하지만 실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불안한 군주였던 단종이 생각보다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종은 처음엔 관료들이 대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을 때면 항상 이미 대신들과 결정한 사항이니 바꿀 수 없소 라고만 대답했으나 얼마 안 있어 그대들의 뜻을 잘 알겠소. 이미 대신들과 결정한 사항이지만 내 다시 한번 의논해보리다 라고도 대답하며 어떨 땐 대신들이 구구절절 이유를 대가며 결재를 청해도 내 충분히 알아들었소. 좀 더 생각해볼 터이니 이만 물러가시오 라며 끝내 허락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게다가 황표정사 또한 얼마 안 있어 단종이 직접 폐지하고 이전 왕들과 똑같이 왕이 직접 인사를 행하는 방식으로 되돌리죠. 벌써부터 대신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어린 나이에 막중한 무게감에 짓눌려 못하겠다고 떼를 쓰거나 이성을 잃고 짜증만 내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실록에선 단종의 이러한 면모는 부각시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읽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합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 조정의 세력은 크게 4개의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원로 대신파와 소장파, 그리고 수양대군파와 안평대군파인데요. 그중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원로 대신파였습니다. 특히 대신들 중에서도 가장 권세가 높은 자는 바로 김종서였죠. 삼정승 중 영의정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웠으며 우의정 정부는 계속 김종서의 눈치만 봤으니 사실상 좌의정 김종서가 가장 권력이 셌던 건데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의 명분으로 이 김종서가 지나친 권세를 부리며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록엔 그렇게 권세를 부렸다는 김종서의 집이 호화로웠다는 표현조차 없고 오히려 단종이 자기 편으로서 김종서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던 정황들이 있는데요. 영의정과 좌의정 대감이 자기 자식들과 사이들을 벼락승진시켰습니다. 이는 이들이 권세를 믿고 사사로이 인사에 힘을 쓴 것이오니 이들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 알고 있소. 그들의 승진은 내가 결제한 일이니 괜찮소. 또한 허울한 자가 김종서와 황보인을 찾아가 이런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아들과 사위의 벼락 출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사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살아있을 때 자손을 위해 이 정도도 못해준다면 우리가 죽은 뒤 누가 그들을 쓰겠는가. 사실 김종서는 권세는 셀지라도 친하게 지내는 관료들이 적었으며 집을 호화롭게 짓는 등 재산을 축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식들을 위해 조금 힘을 써주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자였던 거죠. 게다가 오히려 훗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세조의 공신들은 김종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렸으며 세조는 이런 이들을 끝까지 감쌌으니 김종서가 지나치게 권세를 부렸기에 그를 죽였다는 수양대군의 주장은 사실 말도 안 되죠. 다음으로 원로 대신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인 소장파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장파라는 단어는 젊고 혈기왕성한 자들로 이루어진 세력을 뜻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점에서 소장파는 주로 집현전 학사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있을 때 집현전 학사들을 등용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으로 구성된 이 소장파는 주로 대간직을 맡고 있었는데 대간이 하는 일은 왕과 대신들을 비판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지금의 언론기관 같은 직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장파는 대신파와 적대적 관계였죠. 대신파와 소장파를 제외하면 조정은 수양대군파와 안평대군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세종이 말년에 이 둘에게 크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데요. 아픈 세종을 곁에서 지키며 왕명을 전달하던 안평과 수양은 이를 통해 정치적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이때 세종은 혹여나 한쪽에 힘을 몰아줬다간 문종에게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힘을 실어준 걸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문종이 왕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적장자라는 정통성에 능력까지 넘사벽이었기에 수양과 안평은 감히 문종에게 대적할 생각은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이 문종이 급사하며 어린 단종이 후견인 하나 없이 왕위에 오르자 왕위 계승 서열 2, 3위인 수양과 안평은 정치적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땐 이미 조정 관료들과 세종의 후궁, 왕자들, 심지어 내시와 시녀들까지 수양파냐 안평파냐 갈라져서 두 세력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네 세력으로 갈라진 조정이 서로 어떻게 힘을 합치고 대적했으며 수양은 어떤 방식으로 힘을 키웠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종종 매체에서 진양대군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수양대군의 군호가 진평대군, 한평대군, 진양대군, 수양대군으로 바뀌며 12년간은 진양대군으로 10년간은 수양대군으로 불렸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군호가 수양대군이니 저는 계속 수양대군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종 세조실록에 따르면 수양은 정말 다재다능한 먼치킨 같은 느낌입니다. 애초에 이씨 가문이 무인 출신이라 그런지 수양은 타고난 운동신경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힘이 엄청 세서 활은 강궁을 다루었으며 추운 겨울에도 군사훈련을 할 때면 항상 반팔 차림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활솜씨가 특히 뛰어났다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세종이 군사훈련을 할 때 수양이 사슴을 향해 화살 7발을 쏘았는데 모두 목을 관통하였다. 세종이 군사훈련을 할 때 수양이 화살 16발을 쏴 사슴 16마리를 죽였다. 세종이 군사훈련을 할 때 사슴 9마리가 달려오자 수양이 그중 6마리를 죽였으며 또 사슴 5마리가 달려오자 수양이 그중 4마리를 죽였다. 이날 수양이 화살 한 발로 사슴 6마리를 죽인 것이 2차례나 있었고 화살 한 발로 사슴 5마리를 죽인 것이 3-4번 있었다. 다음날 주변에서 이를 관찰하던 이가 말하길 어제 수양대군이 죽인 사슴이 제가 본 것만 68마리나 되었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수양은 자신의 용맹함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늙고 둔한 말을 골라 탔는데 그 말이 넘어질 때마다 말에서 뛰어올라 멋지게 착지했다.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런 수양대군의 무예를 칭찬하는 기록들은 대부분 세조실록에 나오고 세종실록에서는 오히려 수양대군이 사슴을 쫓다 말에서 떨어졌다는 기록만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활솜씨, 말타기 실력에 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수양이 무인적 자질만 지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양은 문인으로서도 뛰어난 자질을 보였습니다. 유교 경전과 역사서는 물론이고 역법, 병서도 두루 통달했으며 그 외에 풍수,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세종도 이런 수양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훈민정음 반포 등 여러 일을 맡겼고 문종도 오위진법을 편찬할 때 수양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의 이러한 재능은 문종 때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의 다른 자식들도 모두 수양 못지않게 뛰어났으며 첫째인 문종은 모든 면에서 수양보다 뛰어난 자질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문종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까지만 해도 수양은 줄곧 낮은 자세를 보이며 왕권을 위협하는 듯한 행동은 웬만해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종도 수양을 믿고 많은 일들을 맡겼던 거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문종이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은 꿈틀거리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문종이 죽은 지 나흘 뒤 단종의 즉위식이 있던 날의 기록입니다. 소장파 대관들이 대신들을 찾아가 분경 금지를 제안하는데요. 임금께서 어리신 틈을 타 신하들이 끼리끼리 모여 작당하고 조정에선 붕당이 발생할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따라서 분경을 금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오. 이런 상황에선 분경을 특별히 주의해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분경이란 사람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쌓거나 청탁을 하기 위해 세력가들의 집안을 찾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로 애초에 평상시에도 원래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대관들은 어린 왕의 치세로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신하들이 분경을 하며 세력을 키워 당파 싸움을 할까 걱정돼 특별히 주의해서 금지하자고 건의한 거죠. 누가 봐도 합당한 제안이기에 대신들도 통과시킨 거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은 대신들을 찾아가 항의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갑작스러운 선왕의 승화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대신 관료들이 마음과 힘을 합하여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거늘 분경을 금지하면 어찌 관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뜻을 합한단 말이오. 이것 보시오. 사실 분경을 금지한다는 말로 종친 세력을 억압하려는 속셈아니오. 선왕께서 살아계셨을 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의논하셨거늘 어찌 그대들은 우리를 의심한단 말이오. 선왕께서 이를 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소. 라면서 수양은 가만히 있던 안평까지 끌어들여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발에 당황한 대신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내 거기까진 생각 못했소. 대군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사사로이 세력을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힐까 그랬던 것이니 대군의 집에는 분경을 허용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합법적으로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수양과 같이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앞서 수양이 문인적 자질과 무인적 자질을 고루 갖췄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인적 자질이 좀 더 뛰어났는데요. 반면 안평은 타고난 예술가로 시와 그림, 서예에 능했으며 특히 글쓰기로는 조선 전기 4대 명필이라 불릴 만큼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안평은 문인적 자질로는 수양 못지않게 뛰어났기 때문에 세종은 항상 수양과 안평을 동시에 여러 일에 투입하며 둘이 힘을 합하게 하였는데요. 혹시라도 한쪽의 힘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경계할 수 있으니 둘에게 같은 힘을 실어주는 게 낫겠지. 그래야 왕권에 대한 위협은 덜하면서 각자의 능력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테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의 힘이 커지는 만큼 안평의 힘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힘을 얻은 종친이 왕위를 찬탈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 대신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민 끝에 안평과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단종실록에선 단종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 안평은 이미 왕위를 노리고 있었으며 이미 정권을 쥔 대신들이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 안평과 손을 잡고는 단종을 끌어내리고 안평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신들이 정말 권세를 부리려 했다면 다 큰 성인인 안평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보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들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안평을 옹립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대신들이 안평과 손을 잡은 이유는 안평을 왕으로 옹립하여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안평과 수양이 힘을 합치면 단종에게 크나큰 위험이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자기들이 둘 중 한 명과 손을 잡고 단종이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생각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 끝에 대신들은 겉으로 뽐내기 좋아하고 야심 있어 보이는 수양보다 차라리 안평이 왕권에는 덜 위협이 될 것 같기에 안평을 선택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안평은 한순간에 형 수양을 제치고 종친의 제일 가는 실세로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대신들과 안평이 손을 잡자 수양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종친 세력의 힘은 수양에게 쏠려 있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대신들이 자꾸만 종친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수양에게 쏠린 경향이 있죠. 단종실록에서 수양은 종친 세력들 중 자기 편과 안평 편을 나누어 구분했는데 수양 측에는 대표적으로 양녕대군과 세종의 사남인 임영대군이 있었으며 안평 측에는 세종의 육남인 금성대군 그리고 세종의 후궁이었던 해빈 양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류를 수양대군 측에서 했다는 사실이며 수양 측에 의해 안평 편으로 분류된 자들은 다들 단종과 친한 사람들이었단 겁니다. 세종은 문종과 함께 궐 밖으로 나갈 때면 항상 단종을 금성대군의 집에 맡겼으며 해빈 양씨는 어려서부터 어미를 잃은 단종을 직접 키운 유모였는데요. 어차피 훗날 안평을 제거하고 단종을 끌어내릴 생각이었던 수양 입장에선 단종과 친한 사람들을 안평 편으로 묶어야지 한 번에 정리하기 쉬웠을 거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종친들의 힘이 수양 쪽에 쏠려 있다곤 해도 사실 대외적으로 보기엔 안평과 대신 세력이 훨씬 힘이 셌기 때문에 수양은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양에겐 과거 태조를 도왔던 정도전과 태종을 도왔던 하륜처럼 자기를 도와줄 책사가 필요했는데요. 또한 수양은 이미 힘의 크기에서 밀렸는데 여기서 괜히 자기 야심을 드러냈다간 대신과 안평 측의 견제를 받기 십상이었고, 그랬다간 반항 한번 못해보고 제거당할 수 있으니 속내를 감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 수양은 겉으로는 야심이 없는 척 행동하면서 뒤로는 책사를 통해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의심을 덜기 위한 수양의 행동과 수양의 책사 한명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양대군을 묘사할 때 문종이 죽기 전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야심가처럼 묘사하여 수양이 대놓고 왕권을 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수양이 종종 야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왕권을 위협하진 않았습니다. 문종 때 그랬다간 이미 저 멀리 유배당했을 테고,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대신과 안평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라 정면 충돌을 했다간 자기가 질 게 뻔했기 때문에 수양은 이들이 의심을 거두게 하기 위한 전략을 폈는데요. 그 전략의 일환으로 수양은 고명사은사를 자청합니다. 고명사은사란 새 왕이 즉위했을 때 명나라 황제가 이를 승인해주면 여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명나라로 파견된 사신을 말하는데요. 주로 종친들 중 주요 인사나 대신들이 임명되곤 했죠. 그리고 얼마 전 단종이 즉위했으니 이번에도 고명사은사를 파견해야 했는데요. 단종실록에 적힌 바에 따르면 이때 안평이 나서서 자기 위세를 높이려는 더러운 속셈으로 고명사은사를 자처했는데, 이를 눈치챈 수양대군이 안평의 위세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대군께선 종실의 어른이신데 먼 길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평대군께 맡김이 어떠신지요? 나는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한 여러 재상들께서 이미 정사를 잘 돌보고 계시니 제가 두어 달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별일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은 우리 전하께서 어리시오니 종실 어른이 가야 명에 더욱 채통이 설 것입니다. 그렇게 고명사은사는 안평에서 수양으로 변경되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수양의 책사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묻습니다. 대군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큰일이 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안평은 나의 적수가 못되고 김종서와 황보인 또한 호걸이 아니니 어찌 감히 움직이겠는가? 걱정 마시게. 애초에 계유정난을 일으킨 명분이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과 손을 잡고 단종을 끌어내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면서, 여기선 또 이들이 자기 적수가 되지 못하니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하다니 앞뒤가 안 맞죠? 김종서가 정말 안평과 손을 잡고 단종을 끌어내리려 했다면 수양이 자리를 비운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4달이나 자리를 비운 수양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단 사실은 결국 이들이 왕위를 노리지 않았단 말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수양은 명나라 조정의 환대를 받은 뒤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수양은 명나라 조정에 자기 얼굴도 알렸으며 대신들의 의심도 누그러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는데요. 하지만 수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단종에게 서둘러 결혼을 하라고 청합니다. 신이 종친들과 더불어 여러 날 고민했사온데 비록 지금이 상중이오나 전하께서는 서둘러 왕비를 맞이하시는 게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 역사에도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종묘와 사직을 위해 임금이 왕비를 맞이하는 전례가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서둘러 중전마마를 맞이하옵소서. 이 일은 진실로 불가하니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라. 단종이 결혼을 하면 외척 세력을 힘입어 더욱 왕권이 견고해질 텐데, 수양이 이 일을 청했단 건 단종을 해야 할 음모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수양 측을 제외한 다른 관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바로 무산되고 맙니다. 그만큼 무리수였단 건데요. 결국 수양 입장에선 대신과 안평 측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만 보게 된 거죠. 얼마 후 수양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엔 단종에게 글을 올려 충정을 내비칩니다.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옵시고 백성의 힘을 아끼시며
군사를 사랑하시고 도적을 그치게 하옵소서. 그러자 글을 읽은 단종은 크게 기뻐하는데요. 이 상소를 의정부에 보내 의논하게 하고 승정원은 이를 한 장 더 복사하여 오거라. 내 항상 곁에 두고 보려 하노라. 자청하여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고 국혼을 주청하고 충정 어린 글까지 써 올리다니 이쯤 되면 대신들도 경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수양은 겉으론 야심이 없는 척하면서 뒤에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바로 수양의 책사 한명회가 이 일을 주도합니다. 한명회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를 수양에게 소개시켜준 권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권람은 조선 개국 초기에 하륜과 함께 태종의 신복으로 활약하던 권근의 손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이지만 아버지 권제가 첩을 가까이 하며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하자 이에 상심한 권람은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이후 세상을 등진 권람은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고 산천을 유람하며 지냈는데 이때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친구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의 할아버지는 조선이 개국한 직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돼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들고 온 한상질이란 사람인데요. 즉, 나름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명회는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인데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는 등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권람과 달리 세상에 뜻이 있었던 한명회는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계속 떨어지기만 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이유는 달랐으나 어쨌든 세상을 등진 두 친구는 서로 마음이 맞았는지 함께 산천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이 다 되어 세상에 복귀하기로 결심한 둘은 함께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여기서 권람은 장원급제를 했지만 한명회는 또다시 낙방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때 권람은 마지막 3차 시험에서 4등을 했으나 당시 1등이었던 김의정의 가문이 변변치 않아 관료들이 김의정에게 장원을 줄 수 없다며 불평하자 문종이 2차 시험에서 1등을 했던 권람을 올려 장원을 시켜준 겁니다. 무튼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진 한명회는 어쩔 수 없이 음서로 관직을 시작했는데 그가 첫 번째로 얻은 관직은 바로 경덕궁직이었습니다. 경덕궁이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개성에서 살던 집을 일컫는 말인데요. 경덕궁직은 바로 이 경덕궁의 관리를 맡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양 출신으로 개성에 파견된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친목회를 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명회가 자기도 끼어달라며 찾아가자 이들은 경덕궁직도 벼슬로 쳐주나? 나원 벼슬은 무슨? 이보시오. 괜히 초치지 말고 저리 가시오. 자존심 센 한명회에겐 치욕도 이런 치욕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맡겨만 주면 천하라도 다스릴 수 있건만 저딴 놈들에게 이리도 수모를 당하다니 더 이상 이딴 관직에 머무를 수는 없다. 지금은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른 틈을 타 대신들이 정권을 휘어잡고 장성한 대군들은 필히 기회를 노리고 있을 터 지금처럼 나라가 어지러울 땐 분명 나 같은 일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크게 이름을 떨치리라는 큰 포부를 세운 한명회는 곧장 조정이 돌아가는 판을 파악하고는 계산을 마치자 친구 권람을 찾아갑니다. 주상께서 어리신 틈을 타 대신들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부리니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네. 또한 안평이 대신들과 결탁하여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 우리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반면 수양대군께선 지혜롭고 총명하며 성품 또한 정직하여 사심이 없으신 분이니 자네가 대군께 한번 잘 말씀드려 보시게. 권람은 문종 때 수양과 함께 역대 병요를 편찬하며 이미 친분을 쌓아뒀기에 그 길로 수양을 찾아가 말합니다. 주상께서 어리시어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반면 공께서는 대신과 안평의 의심을 받는 처지이시니 이런 데일수록 행동을 삼가는 게 마땅하오나 장차 종묘와 사직을 염려하신다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과연 맞는 말이오. 안평은 속내가 음흉하여 이미 역심을 품은 지 오래인데 대신들이 그와 손을 잡고 영모에 가담하려 하니 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소.
또한 이들이 서열상 내가 안평보다 위인 것을 꺼려 밤낮으로 꾀를 내어 나를 해치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뛰어난 책사를 얻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어디 추천해줄 만한 자 없는가? 제 벗 한명회가 가장 적합한 듯 하옵니다. 한명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능력이 출중하고 포부도 작지 않으나 지위가 낮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공께서 진정 세상을 바로잡을 뜻이 있다면 그가 아니고선 힘들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주게. 그렇게 마침내 야심 가득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앞서 수양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명분이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과 손을 잡고서는 단종을 패하고 안평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실록엔 정확히 이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요?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 1453년 9월 25일 기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날 권람이 갑자기 수양대군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황보인의 종 중에 제 종 개수와 같이 일을 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개수에게 말하길, 야 개수야, 네가 나란 일을 하냐? 갑자기 뭔 소리야? 내가 나란 일을 어찌 알겠냐? 자 들어봐라. 우리 집 대감이 좌의정 김종서 대감이랑 같이 의논하기를 얼마 안 있어 임금을 패하고 안평대군을 새 왕으로 삼으려 한다더라. 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진짜라니까? 거사일은 오는 10월 12일에서 22일 사이로 정했고 군사는 이러저러해서 동원하면 된다고 하더라. 또한 무기도 여차저차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거사일이 되면 다 같이 일어나기로 약속했다니까. 실록에선 이때 황보인의 종이 군사를 동원하는 방법에서 무기를 확보하는 방법까지 모두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역적들의 음모를 이미 다 알았으니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명회 등 수양의 책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이렇게 역적의 음모를 알게 되었으니 원래대로라면 주상께 먼저 아뢰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은 이들의 부하가 밤낮으로 주상 곁에 머물며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주상께 이 일을 알리려 하면 저들이 먼저 눈치챌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먼저 이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 주상께 아뢰는 것이 상책이다. 거사일은 저들보다 빨라야 하니 10월 10일로 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수양은 10월 10일로 거사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하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황보인의 종이란 자가 김종서, 황보인, 안평이 왕을 끌어내릴 거라는 계획을 이리도 자세히, 그것도 날짜뿐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하는 방법과 무기를 확보하는 방법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주변 노비들에게 떠들고 다녔다니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어쨌든 실록에 따르면 수양은 이들의 사악한 음모를 알고도 단종에게 아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착실히 군사를 모으고 김종서를 칠 준비를 진행하는 수양. 그런데 거사를 8일 앞둔 10월 2일 권람이 급히 수양을 찾아오는데요. 김종서와 황보인이 공께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계획이 이미 누설돼 버렸는데 이제 어찌합니까? 그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3일이 걸릴 테고 조치를 취하는데 또 3일은 걸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약속 날짜를 잡느라 다시 3일은 소요할 것이다. 우리 거사는 앞으로 8일 뒤로 잡혀 있으니 날짜만 어기지 않으면 될 것이야. 다만 아는 이가 많으면 계획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다들 입 조심하라 이르거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10월 10일 수양은 권람과 한명회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보니 저들 중 가장 교활한 김종서가 우리의 거사를 알고 반격하면 우린 필히 패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내가 장사 2명을 데리고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녀석을 먼저 뵌 후에 너희에게 알릴 테니 너희는 이후 계획한 대로 실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계획을 다시 점검한 뒤 수양은 활쏘기를 한다며 무사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어지럽히며 백성 또한 돌보지 않아 원망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다.
또한 이들은 안평과 힘을 합하여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충신 열사가 대의를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오늘 내가 이들을 베어 없애고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무사들 중에는 애초에 계획을 알고 있던 자들도 있었으나 이제 와서 처음 얘기를 들은 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무사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처부수러 갑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견 대립을 하는 와중에 속속 도망치는 이들까지 생기는 급박한 상황. 그러자 수양이 한명회에게 묻습니다. 병사들이 주저하는 듯한데 어찌해야겠는가? 본래 길 옆에 집을 지으려면 3년이 걸려도 짓지 못하는 법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큰 일이겠습니까? 군사를 쓸 때 가장 큰 악수는 이럴까 저럴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공께서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 이대로 진격하시지요. 지금 나의 이 결정에 나라의 안위가 걸려 있으니 운명은 하늘에 맡길 것이니라.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진 않을 것이나 만일 내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먼저 베고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마친 수양은 종 임어으름과 무사 양정 그리고 2명의 무사를 더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실 수양이 출발하기 얼마 전 이미 권람이 김종서의 집을 방문해 정탐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김종서가 무방비 상태란 걸 알고는 계획대로 김종서의 집에 도착한 수양대군. 그러자 김종서는 아들 김승규와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아니 대군,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리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어찌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 앞을 지나던 도중 사뭇불을 떨어뜨렸사온데 혹시 사뭇불 하나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김승규가 수양에게 사뭇불을 빌려주는데요. 내 대감과 비밀리에 할 얘기가 있으니 너희는 뒤로 물러서거라. 그렇게 수양의 명에 따라 몇 발짝 뒤로 물러서는 김승규와 친구들. 여기 청을 드리는 편지를 가져왔사온데 한번 읽어보시지요. 날이 어두워 글을 읽기가 힘들자 김종서는 달빛에 편지를 비춰 읽어보려 했는데 그때 아버지! 이만하면 됐다. 돌아가자꾸나. 그렇게 돈이문으로 걸음을 옮기는 수양. 한편 그 시각 권람은 사람을 보내 숭례문, 서소문을 닫게 한 뒤 돈이문만 열어주게 조치했는데요. 잠시 후 돈이문에 도착한 수양은 김종서와 김승규는 이미 죽었다. 그러자 한명회가 무사들과 함께 합세하고 홍달손도 휘하의 순졸들을 데리고 합세해 수양은 이들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궁궐로 들어갑니다. 수양은 먼저 내시 전균을 불러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과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날짜까지 잡혀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기에 내 먼저 적들의 수계인 김종서를 베어 없앴으니 이제 전하께 아뢰고 나머지 잔당을 토벌하고자 한다. 그렇게 전균이 단종에게 이를 전하는 사이 수양은 대신들을 불러 잔당 토벌을 의논합니다. 이후 수양은 군사를 풀어서 궁궐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는 이 안은 심히 좁으니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하인을 밖에 놔두고 혼자 들어오도록 하라 라고 이르는데요. 그렇게 모든 대신 관료들이 호위 한 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입궐하고 황보인 등 김종서 편으로 분류된 자들은 이 검문소에 붙들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야사에서는 이때 한명회가 직접 작성한 살생부를 들고서 들어오는 관료들을 확인하며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따라 이들을 죽였다고 하죠. 수양은 궁궐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에겐 직접 집으로 사람을 보내 죽였고 안평과 그의 아들들도 잡아뒀다가 얼마 후 전부 죽여버립니다. 또한 김종서 일당의 가족들도 화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들의 아비와 16살 이상의 아들들은 모두 잡아다 죽였으며 15살 이하의 아들은 관노로 만들고 처와 첩 그리고 딸은 노비로 만들어 이들의 원수인 공신들에게 분배됐습니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김종서는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김종서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여장을 하고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비가 삼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수양이 보낸 사람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결국 자기 앞길을 방해하던 김종서, 황보인, 안평을 모두 죽인 수양. 이제 수양은 역적을 처단한 공신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수양대군을 영의정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겸 판의병조사에 제수한다. 영의정 겸, 경연 책임 겸, 서운관 책임 겸, 이조판서 겸 병조판서라니. 게다가 이때부터 수양은 별시위 100명의 호의를 받으며 다녔으니 이제 거의 왕과 다름없는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공신책봉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신책봉은 단지 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 정치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1등 공신에는 총 12명이 봉해졌는데 이들 중 수양, 홍달손, 권람, 한명회를 뺀 나머지 8명은 딱히 김종서 편도, 수양 편도 아니었던 중립 대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그들 중 정인지는 좌의정에, 한학은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중립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양의 전략이었던 거죠. 또한 훗날 단종 보기를 꾀하다 죽은 성삼문도 이때 3등 공신에 봉해지는데요. 이 또한 성삼문과 집현전 학사들 그리고 소장파 세력을 회유하려는 수양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공신 책봉 땐 빠졌지만 수양을 따라다니며 공을 세운 종과 시녀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김종서를 철퇴로 내려친 수양의 종 임어우르는 보상으로 황보인의 집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노비들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도성 안에 있던 적들도 전부 제거하고 수양 본인은 사실상 최고의 권좌에 올랐으며 공신책봉까지 끝냈으니 이제 일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인데요. 이징옥은 김종서와 친형제 같은 사이로 우직하고 고든 성품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이징옥에 대해 알기 위해 유명한 일화를 하나 살펴볼까요? 이징옥은 처음엔 갑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후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선 최북단에 위치한 경원으로 발령받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쪽 지역은 혹한의 추위와 여진족의 잦은 침입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꺼려하는 지역이었는데 이징옥은 여기서 불평 한 번 없이 10년이나 굳세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명나라 사신 윤봉이 매를 잡겠다며 이징옥의 관할지를 찾아와 마구 설쳐댔는데 윤봉이 사냥하는 데 쓰겠다며 백성의 개를 무단으로 뺏어가자 이징옥은 사람을 시켜 몰래 개를 돌려다주고 심지어 윤봉의 명령으로 부하가 잡은 매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겐가? 해청을 풀어주면 어쩌잔 거야? 제가 자세히 봤더니 해청이 아니더군요. 색이 비슷하긴 하나 저건 그냥 잡종입니다.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해? 내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안 그래도 명나라에서 해청이란 해청은 죄다 잡아가서 조선의 해청씨가 말을 지경인데 이렇게 계속 잡아주다간 나중에 명나라 황제가 요구할 때 잡을 해청이 없을까봐 몰래 풀어줬던 거죠. 그렇게 이징옥은 이 일로 파면당해 1년 가까이 관직에서 쫓겨나 있었는데요. 또한 이징옥은 훗날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 불릴 정도로 전투에 뛰어났으며 젊은 시절 이미 야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강직한 이징옥의 직속 상관으로 있던 이가 바로 김종서였으니 둘은 함께 함길도에서 육진을 개척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는데요. 그리고 계유정난이 일어난 이 시점에 이징옥은 함길도 도절제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육진을 개척할 때 김종서가 있던 바로 그 자리죠. 그런데 우리 김종서의 육진 개척에 대해 얘기할 때 김종서가 상당한 군대와 함께 왕과 떨어져 있으니 김종서를 시기하며 모함하는 자들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지금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는 이징옥도 상당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겠죠. 자,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 수양은 한양에 있는 김종서와 그 일당은 모두 쓸어버렸으나 아직 김종서와 친한 이징옥이 상당한 병력을 지닌 채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었으니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 수양은 서둘러 사람을 보내 이징옥을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수양은 새 도절제사로 이전에 김종서를 모함했던 박호문을 보내는데요. 어명유, 오늘부턴 내가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됐으니 자네는 서둘러 인수인계를 하고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갑자기 직무 변경이라니 한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양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들은 이징옥은 어쩐지 순순히 인수인계를 하고는 길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몇 발자국 안 가서는 갑자기 발길을 돌려 다시 돌아오더니 박호문을 죽여버리는 이징옥. 그러고는 근처 군사들을 모으더니 벼랑간 급발진을 합니다. 이 땅은 과거 대금의 수도가 되었던 땅이다. 허나 대금이 멸망한 이후로 이 땅이 어지러워져 하늘이 크게 노했는데 오늘 새벽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대금 황제로 즉위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그리 알라. 일단 실록에는 이렇게 이징옥이 급발진한 걸로 나오는데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죠? 절친하던 상관인 김종서가 반역을 꾀했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실록대로 내용을 이어가 보자면 이징옥이 급하게 반란을 일으키긴 했으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누가 봐도 실패할 게 뻔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징옥의 부하 정종은 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병사들을 모아 이징옥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나 이징옥이 잠잘 때도 무장을 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경계하자 정종은 그의 경계를 풀기 위해 술을 청합니다. 오늘은 날이 몹시 추우니 병사들에게 술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폐하께서도 한 잔 받으시지요. 좋다. 그렇게 이징옥이 정종의 술잔을 받아 들이키려는 찰나 정종의 부하들이 일시에 화살을 쏘아 이징옥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 기록을 본 역사가들은 이러한 기록에 의심을 품기도 하는데요. 이징옥은 절친했던 김종서와 그 일당이 역적으로 몰려 전부 죽임을 당한 시점에서 이미 궁지에 몰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또 이징옥이 갑자기 자기를 대금 황제라 칭하며 급발진한 것도 그렇고 이러한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 느낀 후대의 사람들은 이징옥의 난이 실제론 수양을 몰아내고 단종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김종서 일당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징옥마저 처형되자 수양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앞길을 막는 자도 없겠다. 남은 순서는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바로 문종의 3년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권을 휘어잡았다고 한들 자기 형이자 선왕인 문종의 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아들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순 없는 일. 따라서 수양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양이 고민하는 틈을 타 단종은 조심스럽게 힘을 키워나가는데요. 단종은 조회에도 나가고 윤대도 시작하고 또 경연에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신하들과의 접촉을 늘려갑니다. 나이도 이제 어느덧 15살이라 이렇게 문종의 상이 끝날 때까지 1년 정도 버티고 그 뒤로 2-3년만 더 버티면 어엿한 왕이 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수양이 이걸 내버려 둘 리 없죠.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채 2달도 안 돼요. 수양은 단종에게 다시 한번 결혼을 강요합니다. 옛날에는 상중에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상중엔 전혀 말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온갖 사물을 결제합니다. 얼마 전 정난에 뒤이어 이징옥의 난까지 이어져 민심이 흉흉하니 전하께 우선 서둘러 중전마마를 맞이하시어 백성의 마음을 달래주시옵소서. 그대들의 뜻을 알고는 있으나 내 절대 따를 수 없다. 하지만 이전에 수양이 국혼을 주청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이번엔 종친뿐만 아니라
대신 관료들이 모두 나서서 단종의 결혼을 주청합니다. 그렇게 수양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두어 달 만에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리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수양의 측근들은 기왕 예제를 무시하고 결혼까지 한 김에 문종의 상도 끝내버립니다. 자, 이제 진짜 다 끝났으니 단종이 왕위만 넘기면 되는데 단종이 순순히 왕위를 넘기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수양은 마지막 방법을 동원합니다. 바로 대신들을 시켜서 단종이 어려서부터 따르던 이들을 고발하는 건데요. 금성대군이 측근들을 집에 모아 활쏘기를 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하오니 이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금성대군이 해빈 양씨와 결탁했다고 하옵니다. 화이군이 비밀리에 해빈과 금성대군의 집에 출입했다고 하옵니다. 금성대군이 상궁 박씨에게 계집종을 선물했다고 하옵니다. 하지만 단종이 끝까지 버티자 수양은 마지막 수단을 쓰는데요. 해빈 양씨, 상궁 박씨, 그리고 금성대군 등이 모여 난역을 도모했사옵니다. 이들을 전부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결국 무너지고 마는 단종. 그들을 모두 유배토록 하시오. 그리고 내 영의정에게 보위를 넘기고자 하니 대신들은 그리 진행해 주오. 그러자 대신 관료들이 한데 모여 외칩니다. 아지되옵니다, 전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단종이 직접 옥새를 수양에게 건네자 관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멈추고는 바로 즉위식을 진행하러 갑니다. 그렇게 마침내 수양이 그리도 고대하던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